우리는 가족끼리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이나 잘 지켜.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제 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항 도착 5분 뒤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돈 명의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무서웠던 선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배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동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딸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무엇보다 효심이 깊어서 대학 졸업 후 취직하자마자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제 딸을 아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사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그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결혼 초부터 사돈댁 시어머니는 유독 제 딸에게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은행원인데 그 정도 집안 딸을 데려온 게 어디야. 명절 때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 앞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서슴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제가 나서서 문제를 키우면 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로 짜낸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딸의 진가를 알아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명절마다 딸은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제사상도 거의 혼자 차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손님이니까 며느리가 해야지. 28, 30 다 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요. 딸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따라 들어가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엄마, 왜 들어와? 나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수백 개의 그릇을 닦아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 딸은 정말 행복한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저는 다시 마음을 접었습니다. 엄마, 어제 와줘서 고마워. 엄마 덕분에 힘이 났어. 딸은 여전히 저를 안심시키려 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또다시 참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면 좀 가까워지겠네. 하지만 딸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나는 안 간대. 뭐? 왜? 가족여행이잖아.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집을 비우면 안 되니까 내가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한대.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왜 너만 빼고 가는데? 엄마 괜찮아. 나는 원래 여행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누가 집을 봐야 하니까.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요. 아니, 실제로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7년간 제가 모르는 곳에서 딸은 수없이 이런 일을 겪어왔을 겁니다. 화분 물 주고 우편물 정리하고 청소도 해놔야 한대. 돌아오시면 집이 깨끗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 지키는 게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제 딸을 가족이 아닌 집을 지키는 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않겠다. 사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여행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난 7년간 쌓이고 쌓였던 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일들을 떠올려 보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시댁 명절을 맞았어요. 명절 전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와야 할 것 같아. 응? 명절 당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전날부터 와서 음식 준비 도와달래. 그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새벽 5시에 딸에게서 온 사진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가득 쌓인 재료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전 반죽, 썰어야 할 나물더미. 엄마, 나 혼자 하래. 시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 8시가 넘어서 저는 참다 못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딸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착해보니 정말 딸 혼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딸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이고, 괜히 오셨네.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누이들은요? 애들은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하니까 좀 쉬게 놔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면 딸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딸과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제사상이 완성됐고 제사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 음식 진짜 맛있더라. 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혼자 하니? 응. 괜찮아, 엄마. 익숙해졌어. 익숙해졌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8살 젊은 여자가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게 익숙해졌다니요. 그게 정상입니까? 하지만 딸은 웃고 있었고 저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도 세 번째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늘 혼자였고 시댁 식구들은 늘 당연하다는 듯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손 좀 데렸어.
괜찮은데. 괜찮다는 딸의 말과 달리 사진으로 본 손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병원을 안 갔어? 엄마 괜찮아. 그냥 살짝 데인 거야. 살짝이 아니잖아. 병원 가야 돼. 제가 큰 소리를 내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 별일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 한두 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게 한두 번 되는 정도입니까? 이도 화상이에요. 그래도 괜찮다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손을 다친 것보다 그 무관심한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때 치료 안 하면 흉터 남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딸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야? 튀김하다가 기름이 튀었어. 혼자 했어? 응. 시누이들은? 방에 있었어. 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혼자 했니? 왜 도와달라고 안 했니? 저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도와달라고 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딸은 혼자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은행원 집안에 시집 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딸에게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잘해줬고 딸도 사위를 사랑했으니까요.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저도 기뻤고 사위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애 낳으면 내가 키워야 해. 나는 봐줄 수 없어. 임신 사실을 알린 당일 시어머니가 딸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가지 마. 돈 아까워. 집에서 조리하면 돼.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은행원 집안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정작 며느리 산후조리는 집에서 하라니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내가 비용 댈게. 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돈 아껴서 애 키우는데 쓰는 게 나아.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딸은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간 딸네 집에 머물며 손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요. 아들 닮아서 다행이네. 며느리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런 말씀은 좀.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딸은 그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딸을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시댁에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딸은 출산 후 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또다시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도왔지만 시댁 식구들은 역시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엄마니까 당연히 언니가 해야지. 돌잔치가 끝난 후 시누이가 한 말입니다. 26의 시누이는 네일 아트가 망가질까봐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산후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신 것 같아요. 푹 쉬셔야 합니다. 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참고 있었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올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돈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딸을 빼고 갈 거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온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댁에서 여름휴가로 유럽 간대. 오, 그래. 좋겠다. 너도 오랜만에 쉴 수 있겠네. 저는 순진하게도 딸도 함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안 간대. 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애가 아직 어리니까 나는 집에 있는 게 좋겠대. 그럼 손주는 누가 봐? 내가 집에 있으면 손주도 내가 보는 거잖아. 응, 그렇지.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럼 사위는? 사위는 뭐래? 남편은 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대. 그 순간 저는 사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위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잘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잘 돌보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위는 딸 편이 아닌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남편도 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딸은 사위를 변호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넌 항상 혼자 참기만 하는 거니? 엄마 괜찮아. 나는 원래 여행 별로 안 좋아하잖아. 딸은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얼마나 여행을 좋아했는지,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여행을 다녔는지요. 그리고 집을 비우면 안 되니까. 화분도 물 줘야 하고 우편물도 정리해야 하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그 말은 내가 집을 지키라는 소리야? 응. 청소도 하고? 응. 그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엄마, 별거 아니야. 나 혼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별거 아니라고요? 일주일 넘게 혼자 집을 지키면서 청소하고 화분 물 주고 우편물 정리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것도 본인은 여행도 못 가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나서면 딸만 더 힘들어질 텐데. 그렇다고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손주 봐줄게. 너도 여행 가.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 왜 너만 빠지고 가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큰 소리 내지 마. 남편이 듣잖아. 들으면 어때? 남편이 들어야지. 내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면 내가 혼자 집에 남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니?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화내지 마. 딸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진심으로? 응. 대답은 응이었지만 그 응 안에는 아니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의 여행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2주간의 유럽 여행.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위, 그리고 시누이 둘. 총 5명이 가는 호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집에서 혼자 청소나 하라는 거죠. 여행 일주일 전 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딸도 만날 겸해서요.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여행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옷 어때? 프랑스에서 입으려고. 큰 시누이가 원피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쁘다. 근데 좀 더 화려한 게 어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카메라는 챙겼어? 작은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응, 새 카메라 샀어. 이번에 사진 엄청 찍어야지. 시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여행 가는 동안 우리 며느리 좀 챙겨주세요.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테니까. 심심하다고요? 딸이 혼자 집을 지키는 게 심심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진짜 괜찮아. 그만 물어봐. 딸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매일 올게. 엄마 멀잖아. 괜히 오지 마.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아니야. 매일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여행 출발 전날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야 해. 특히 거실 화분들, 물 잘 줘야 돼. 그거 비싼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우편물 쌓이면 안 되니까 매일 확인하고. 네. 청소는 우리 돌아오기 하루 전에 해놔. 깨끗해야 돼. 네, 어머니. 딸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명령을 받는 하인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도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맞나?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아내가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사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위, 네, 어머님. 여행 다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하셔서요. 그럼 아이는 내가 봐줄게. 우리 딸이랑 같이 가. 아이를 어머님께 맡기기는 좀 그렇고요. 왜? 일주일 넘게 아이를 봐주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손주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쁜 일이야. 그래도요. 사위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기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사위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것. 사위, 솔직히 말해봐. 우리 딸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제 목소리가 조금 세졌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가족끼리만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우리 딸은 가족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딸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조용히 해. 조용히 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되니? 가족끼리 간다면서 너만 빼고 간다는 게. 엄마, 제발. 딸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참아줘. 저는 딸의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않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사돈 네 집 생활비는 사위 월급에서 나가지만 사돈 명의의 공동 카드가 있다는 것. 그 카드로 시댁 식구들이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 경비도 결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카드의 관리비와 생활비는 매달 딸이 정산해서 사돈에게 보고한다는 것.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정산했니? 아니, 아직. 이번 주 주말에 하려고. 그럼 아직 안 보낸 거네? 응. 왜? 아니, 그냥. 저는 전화를 끊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딸의 명의로 된 통장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제가 딸 명의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통장의 공동 명의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결제를 막을 수 있나요? 공동 명의자이시면 가능합니다. 어떤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돈 명의의 카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딸에게서 미리 받아둔 정보였어요. 이 카드가 이 통장에서 자동 결제되는데 그걸 막고 싶습니다. 아, 자동이체 해지 말씀이시군요.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은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은행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통쾌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달력을 꺼내 여행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공항 간대. 그래. 잘 다녀오라고 전해. 응,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자주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출국 수속까지 하면 2시간쯤 후에는 비행기에 탈 거예요. 저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들 비행기 탔대. 나 이제 집 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해지 신청한 자동이체,
지금 바로 적용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은행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돈,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카드가 안 돼요. 면세점에서 쇼핑하려는데 카드가 막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왜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은행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자동이체가 해지됐대요. 왜 해지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해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번 달 생활비랑 관리비를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카드 사용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생활비는 돌아와서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약속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달 말일까지 정산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 지금 공항이에요. 곧 출국해야 한다고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위였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이긴요. 생활비를 못 받아서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어머님, 그건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요. 과해요? 뭐가 과합니까? 저희가 여행 가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카드를 막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여행을 해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생활비부터 정산하세요.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위, 목소리 낮추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족여행이 망가지고 있어요. 가족여행이요? 우리 딸은 가족이 아닌가 보죠? 제 목소리에도 날이 섰습니다. 그게 무슨, 가족끼리 간다면서 우리 딸만 집에 두고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딸은 뭡니까? 집 지키는 개입니까? 어머님, 그건. 그리고 사위,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하세요. 당신 아내가 혼자 집에 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카드는 생활비 정산되면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뭐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는데 카드가 막혔다고. 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응, 내가 막았어. 엄마, 왜? 생활비 못 받았잖아. 그건 돌아와서 주기로 했잖아. 너는 그렇게 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약속 못 들었어. 엄마 이러지 마. 제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아,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니야. 엄마가 봤을 때 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엄마 제발 카드 좀 풀어줘. 시댁 식구들이 지금 공항에서 못 나가고 있어.
그럼 집에 돌아오면 되지. 엄마,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딸아,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엄마 나 때문에 시댁이랑 사이 나빠지면 어떡해. 그건 내 걱정이 아니야. 엄마 걱정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들, 사위. 모두가 카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정산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사위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행 취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세요. 대신 생활비는 내일 바로 보내주세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미정산 금액도 함께 보내주세요.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3달간 생활비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영수증 다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시고 그럼 카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딸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저는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시댁이랑 완전히 틀어졌어. 어떻게 이제. 딸아. 시어머니는 나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욕했어. 내 엄마 때문에 여행 망쳤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나한테 화났어. 왜 엄마를 말리지 않았냐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뭐?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너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니? 엄마,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고 다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이 낳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면서 매번 참았어.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는 행복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거야.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참지 않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그건 정말 선을 넘은 거야. 엄마, 그냥 여행일 뿐이야. 여행이 문제가 아니야. 너를 가족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끼리 간다면서 너만 빼고 가는 게 그게 정상이니? 너는 집 지키는 게가 아니야. 그 집 며느리야. 가족이라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게 이상하다는 거. 그럼 왜 참아? 엄마, 나는 결혼했어.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제 질문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도리가 뭔데? 사람 취급 안 받는 게 도리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사는 게 평범한 삶이 아니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평범한 삶은 내가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야.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에서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밀린 금액까지 전부요. 저는 약속대로 카드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미 여행을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과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사위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위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은 너무하셨습니다. 뭐가요? 저희 가족여행을 그렇게 망쳐놓으시다니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 가족여행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우리 딸은요? 딸은 가족이 아닌가요?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말씀만 듣지 말고 사위가 판단 좀 하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세졌습니다. 당신 아내가 혼자 집에 남는 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건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 당신이 우리 딸을 정말 아낀다면 당신이 나서야죠. 어머니한테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왜요? 그냥 효자라서요? 그럼 당신 아내는요? 아내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머니 편만 들면 우리 딸은 누가 지켜줍니까? 사위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요? 제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거요.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요? 어머니께 대들 수가 없어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위,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세요. 네. 우리 딸을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시댁에서 딸을 함부로 대하면 사위가 나서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달락 사건 정리와 인생의 선택.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도 없었고 딸도 집에만 있었어요. 저는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고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사위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번 일로 많이 불편하셨죠?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돈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 역시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럼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로 하시지. 말로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지난 7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고 다치고 아이 낳고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모르셨다고요? 그건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한다고 정말 괜찮은 줄 아셨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은 참고 참았습니다. 왜요? 시댁이랑 사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남편이랑 사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솔직히 여쭤볼게요. 며느리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여행 갈 때 혼자 남겨두고 가십니까? 게다가 집 청소까지 시키면서요? 그건 집 지키는 개처럼 대우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어도 행동은 그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습니다. 당신까지. 아니, 사실이잖소. 나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봤소.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하더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 때 시누이들이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내가 전 좀 부칠게. 큰 시누이가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보고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 나도 해야지. 맨날 언니만 시킬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날 시누이는 끝까지 부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까지요. 물론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딸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 수고했어. 명절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시댁에서 다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가족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꼭 같이 가자고 하셨어. 딸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 고마워. 뭐가? 그때 엄마가 나서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좀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생겼어요. 엄마, 여행 진짜 좋았어. 시어머니도 나한테 잘해주셨어. 그래. 응. 그리고 남편도 달라졌어. 예전보다 나한테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물론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옛날 습관이 나왔고
시누이들도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딸을 집 지키는 개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참고 삼켰다면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시누이들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나도 피곤해. 오늘은 당신이 애 봐줘.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작년 겨울 딸네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손주를 재우고 저와 딸이 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응? 그때 일라는 처음에 진짜 화났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냥 참고 살면 되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마워. 응.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더라.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맞아.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더라.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때 나서줘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한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참았다면 딸은 지금도 여전히 집 지키는 개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카드를 막지 않았다면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딸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교훈 시청자에게 질문.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가족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물론 관계를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셋째,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혹시 딸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며느리로서 혹은 사위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자녀가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보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때로는 부모가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강하게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까요? 끝까지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